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50대 중반을 넘긴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모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자부합니다만 사실 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실수의 연속이었고 후회되는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끔찍했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30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요. 대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20대 시절을 함께 보낸 만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부녀가 되는 순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승진이 밀린다며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죠. 준범이 너도 알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 얼마나 꽉 막혔는지. 유부녀는 애초에 뽑지도 않아. 있던 여직원도 결혼한다고 하면 애도 가질 생각이냐. 설마 출산 육아에 육아휴직까지 쓸 생각이냐. 온갖 눈치를 다 준다고. 결국은 스스로 나가게. 나도 그런 꼴 당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좀 더 편한 회사로 옮기면 되잖아.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둬도 좋고. 혜진이 너 회사 일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잖아. 이참에 그냥 좀 쉬는 게 어때? 내 월급이면 너 하나쯤은, 아니 자식 2-3명까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집에서 살림하고 애나 키우라고 대학까지 보내준 줄 알아? 난 일하고 싶어. 준범아 계속 얘기했잖아. 알아, 안다고. 하지만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나 내년이면 30이야. 부모님은 이제나 저제나 내가 결혼하기만을 바라고 계시고 내 친구들 중엔 벌써 애가 유치원에 들어간 놈도 있어. 20살 때부터 너만 바라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냐? 결혼 얘기만 나오면 여자친구와 제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어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주 싸우기만 됐죠. 결국 여자친구도 지쳤는지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그게 뭐야?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시간을 좀 갖자는 거지. 내가 생각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매정하게 얘기하는 여자친구가 참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던 저로선 참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그쯤 회사 일도 바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여자친구와 연락을 끊은 힘듦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이 나더군요. 혜진인 지금 뭐하고 있을까?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지내길 2달쯤 됐을까요?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기념으로 팀 회식이 잡혔습니다. 모처럼 만의 회식이라 부장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이 한없이 돌아갔고 부장님 바로 옆에 앉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평소보다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죠. 술이 들어가니 자연스레 여자친구 생각이 나더군요. 절로 울적한 마음에 긴 한숨을 내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 빈잔에 술을 채워주더군요. 대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냥 별일 아니야. 거짓말. 속상한 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제게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팀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밝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예쁨을 한몸에 받고 있었죠. 평소 저번엔 그다지 말 섞을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술도 들어갔겠다 그녀의 따뜻하고 조곤조곤한 말씨에 경계심이 풀려 결국 여자친구와의 일을 털어놓고 말았죠. 아우, 여자친구분이 좀 너무하다. 결혼 생각이 없으면 확실하게 얘기하고 놓아줘야지.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내년이면 30인데 만약에 혜진이랑 헤어지면 또 다른 여자 만나 연애하고 알아볼 시간 필요하잖아. 결혼할 만큼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일은 자기만 하나? 남자들은 오히려 결혼 안 하면 승진해서 밀리고 그러는데. 신입 직원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건 물론 위로와 공감까지 너무 잘해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3자한테 너무 여자친구 욕만 한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아니 뭐 그렇다고 혜진이가 또 그렇게 나쁜 여자인 건 아닌데. 어쨌든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은지씨. 결국 저는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신입 직원이 제 쪽으로 몸을 휘청거리더군요. 아휴, 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속이 미식거려요. 진짜? 괜찮아? 화장실 갈래? 아니요, 바깥바람 좀 쐬고 싶은데 같이 편의점이라도 다녀올래요, 대리님? 제가 얘기도 들어드렸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그런 그녀의 청을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의 눈치를 보다 조심스럽게 그녀와 같이 밖으로 빠져나왔죠. 다행히 다들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였던지라 저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렇게 늦은 밤, 신입 직원과 단둘이 밤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까와 달리 묘한 침묵만 맴돌길 한참. 편의점에 다와갈 무렵 갑자기 그녀가 그러더군요. 제가 대리님 여자친구였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뭐가? 결혼 절대로 미루지 않았을 거라고요. 순간 술기운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버버거리는데 그녀가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확실하게 말하더군요. 대리님 같은 사람 놓치면 바보죠. 안 그래요? 그 말에 놀랄 틈도 없이 그녀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더니만 갑자기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죠.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놀라 저도 모르게 그녀를 밀어냈는데요. 그녀가 갑자기 그런 제 팔을 붙잡고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대리님, 실은 저 대리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밀어내지 마세요. 뭐라고? 그치만 난... 네, 알아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분 있으신 거. 그래서 저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락 안 한 지 2달 됐다면서요. 그럼 사실상 헤어진 거 아닌가요? 단 하룻밤이라도 좋아요. 나랑 함께 있어주세요, 대리님. 거기서 확실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마음처럼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여자친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였고 눈물에 젖은 신입 직원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애처로웠고 삼박자가 절묘하게 들어맞았다고나 할까요? 결국 저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인근 숙박업소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그녀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바로 후회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그것도 같은 회사 신입 직원과 말이죠. 고민 끝에 퇴근 후 그녀를 만나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은지씨, 어제 있었던 일은...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하려는지 다 알아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죠? 그게... 미안해. 내가 어젠 술에 너무 취해서 그만... 아니에요. 먼저 다가간 건 저잖아요. 저는 대리님과 하룻밤이라도 함께한 걸로 만족해요. 그럼 어제 일은... 네, 없었던 일로 해요. 대신 혹시라도 여자친구분하고 헤어지면 그땐 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래, 그렇게... 고마워. 그렇게 저는 하룻밤 실수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에게서 마침내 연락도 왔죠. 내심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여자친구는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너 없이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준범이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너 없이 보낸 2달도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평생 너 없이 살라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준범아.
그 말에 솔직히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인데 제 하룻밤의 실수로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순 없었어요. 왜 그래? 막상 내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싫어? 아님 그동안 네 마음이 변한 거야? 불안해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기뻐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혜진아. 저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그날 밤의 비밀을 평생 숨기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늘 뜻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얼마 안 돼 제 삶을 뒤흔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이었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빼려는데 제 차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름 아닌 그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아니, 은지씨가 여긴 왜... 대리님, 저 할 말 있어요. 그녀는 몹시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업무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 일단 그녀를 제 차에 태웠고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멀어진 다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라는 게 뭐야? 그게 대리님,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뇌가 멍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말이 귀로는 와닿아도 머리로까지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었죠. 뭐? 임신했다고요. 어제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일순 눈앞에 여자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시야가 아득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신입 직원의 말을 부정했죠. 그럴 리가 없어. 단 한 번뿐이었는데. 한 번이라도 끝까지 하긴 했잖아요. 따로 피임도 안 했고. 그런... 그녀는 당황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대리님, 저 이 아이 낳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은지씨.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 게 아니라. 감정적이라뇨?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론 내린 거예요. 저 대리님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그날 밤 이후 오히려 더 마음이 깊어졌죠. 그래서 이 아이 지우고 싶지 않아요. 난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고 있다고. 올해 안에 결혼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요? 지금 저랑 뱃속에 이 아이를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어느새 신입 직원의 커다란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하얗게 질린 가련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덫에 걸린 생쥐처럼 옴싹달싹 할 수 없었죠. 차를 인적 드문 공터에 세운 다음 저는 티슈를 뽑아 그녀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지씨,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이건 우리 둘 다 원했던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어떡해요? 전 우리 아기 지울 생각 없어요. 그게 살인이랑 뭐가 달라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했잖아, 나 곧 결혼해. 그건 대리님이 선택하는 거죠. 저랑 우리 아이를 책임질 건지 아니면 두고 떠날 건지. 전 혼자서라도 낳아서 키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며칠만 시간을 줘. 시간을 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전 대리님 믿어요. 나랑 우리 애기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준 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은지씨와 내 아이를 책임진다면 혜진이하고는 영영 이별이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 수 있을까? 그건 혜진이한테도 못할 짓 아닌가? 인생을 바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저는 마침내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여자친구를 만나 바로 이별을 고했죠. 혜진아, 우리 그만 만나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너랑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언젠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근데 막상 진짜로 결혼하게 되니까 마음이 식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더는 네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져서 그래. 여자친구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야? 대답해, 준범아. 너 다른 여자 생겼니?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곧 대답이 됐죠. 여자친구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입새를 악물더니 이내 손을 뻗어 있는 힘껏 제 뺨을 후려쳤어요. 나쁜 새끼. 미안하다. 넌 평생 후회할 거야, 이 개자식아. 그렇게 저는 그녀와 이별했고요. 신입 직원과 부랴부랴 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했던 전 여자친구와 달리 고졸의 계약직인 그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뱃속에 제 애가 있다고 하니 뭐라 반대하진 못하셨어요.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오히려 저를 기꺼워하셨죠.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1등 신랑감이긴 했거든요.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집안 형편도 넉넉했고요. 저 역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며 제 밥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외모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요. 아이고, 우리 은지가 어디서 이런 멋진 신랑감을 물어왔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강서방, 앞으로 잘 부탁하네.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처갓집은 형편이 많이 어려운 편이었어요. 두 분이 시골에서 쌀 농사를 하셨는데요. 이 농산일이라는 게 고된 것에 비해 벌이는 시원찮더군요. 흉작이면 흉작인 대로 팔 게 없어서 또 풍작이면 풍작인 대로 시장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였고요. 병충해나 수해 피해를 입으면 빚을 내서 버텨야 할 정도였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겉으로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생활이 빠듯한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결혼했으니 제가 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이런저런 금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있던 빚도 다 갚아드렸고요. 낡은 농기계도 싹 다 최신 모델로 바꿔드렸죠. 다달이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렸고요. 아내는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 부부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됐어. 그냥 내가 괜히 당신 발목 잡은 것 같아서 면목이 없네. 발목을 잡다니.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거긴 하지만 우린 부부야. 앞으로 평생 나란히 걸어갈 인생의 동반자가 된 거라고. 그러니 그런 표현을 쓰지 마. 알겠어? 비록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아내 역시 그런 제게 보답하듯 현모양처로 거듭났죠. 임신한 몸으로도 삼시세끼 손수 제 밥상을 차려줬고요. 집안은 늘 깨끗하고 반질반질 윤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딸처럼 참 잘했어요. 명절에 음식 준비를 도맡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머니 생신 땐 직접 미역국을 끓여드리기도 했죠. 그뿐인가요? 수시로 저희 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챙겼네요. 처음엔 아내를 좋아하던 저희 부모님도 나중엔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아내를 예뻐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듬해 봄, 마침내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사실 태어나기 전까진 제가 딸을 마냥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원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아내가 힘겹게 낳은 그 작은 생명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처음 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겠다고 말이죠. 네, 마침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 거였습니다.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1순위는 딸이 되었고 저는 육아휴직까지 내가면서 딸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에 칭얼대면 일어나서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걸음마를 뗄 땐 두 팔 벌려 안아줬습니다. 딸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팠고 혹시라도 밖에서 몹쓸 일이라도 당할까 늘 노심초사했죠. 주변에서 딸 바보라며 어찌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자기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서운해할 정도였죠. 하지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에겐 그 무엇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애틋하지 않습니까? 이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또 다른 결의 애정이죠. 어쨌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요. 일찌감치 사립유치원에 보내 교육에 힘을 쓸지 아니면 숲속 유치원에 보내 좀 더 건강하게 뛰어놀게 할지 여러모로 고민이 컸죠. 그런데 웬걸? 제가 일로 바쁜 틈을 타 아내가 혼자 유치원을 결정해버렸지 뭡니까? 그것도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아무 특색 없는 일반 유치원으로 말이죠.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야? 그 유치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던 곳도 아니잖아.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벌써부터 사립유치원이니 숲속 유치원이니 그런데 목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집 가까운 게 최고 아니야? 괜히 먼데 다니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아니 전 그럼 우리가 이사를 가면 되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은빛이 유치원인데 신중하게 골라야 할 거 아니야. 아우 겨우 유치원이잖아. 어린이집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했었으니까 유치원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당신 딸이기 전에 내 딸이잖아. 내가 엄마라고. 그리고 이 유치원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평도 좋아. 원장이 애들 교육에도 관심 많고 자연체험학습 이런 것도 매주 한대. 사실 그동안 딸애를 좀 제 입맛에 맞춰 키우긴 했습니다. 제가 뭘 한번 하면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딸애 태어나기 전부터 온갖 육아 서적을 독파하고 미리 필요한 용품도 다 알아보고 제일 좋은 걸로 구비해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아내는 제 의견을 따라오는 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 입장에선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였었나 봐요. 유치원만큼은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결국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물론 마음에 썩 드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유치원 시설이나 커리큘럼은 나쁘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딸아이를 담당하게 된 교사가 젊은 남자더군요. 뭐 시대착오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교사는 딸아이와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만큼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죠. 여보, 난 은빛이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있는 곳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우, 당신 정말 자꾸 이럴 거야? 유치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별 트집을 다 잡네. 아니,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남자면 좀 그렇잖아.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보단 섬세하지 못할 테고 은빛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 은빛이 담임 선생님 애들 정말 잘 보기로 유명해. 엄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확인해보니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평이 좋긴 했습니다. 남자 선생님답지 않게 싹싹하고 애들도 잘 본다고 말이죠. 그래도 은빛이가 조금만 저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유치원을 옮길 생각이었는데요. 다행히 은빛이는 유치원에 잘 적응했고요. 담임 선생님과도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아빠 이거 봐요. 오늘 선생님이 은빛이 먹으라고 준 초콜릿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래요. 아, 그래? 은빛은 좋겠네. 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매일같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래를 들려주며 해맑게 웃는 딸을 보면 저도 덩달아 흐뭇해졌죠.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딸아이와 제 운명을 바꿀 줄은 말이죠.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3개나 있어서 정신없이 회사와 거래처를 오가며 바쁘게 뛰어다녔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아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여보세요? 당신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병원이라니? 놀라지 말고 들어. 은비 씨가 하원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교통사고? 은비 씨가? 지금 상태는 어떤데?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데? 머리를 많이 다쳐서 수술했는데 방금 끝나서 일단 회복실로 옮겼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 잘 끝났다고 큰 문제는 없을 거래. 알겠어. 일단 내가 바로 병원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절 만류하며 그러더군요. 아니, 여보, 당신 바쁘잖아.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며. 아냐? 지금 미팅이 문제야? 은비 씨가 다쳤는데? 은비 씨 옆엔 내가 있잖아. 어차피 수술도 잘 끝났고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일단 회사 일 마무리하고 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데 나더러 일을 다 끝내고 오라고? 당신이 지금 와봤자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괜히 급하게 오다 당신까지 사고 내지 말고 그냥 일 다 마무리하고 천천히 와. 내가 지금 은빛이 사고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래. 당신까지 정신없이 오다 사고 나면 어떡해? 아내의 말도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혹시라도 저까지 사고를 당할까봐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사고가 났다는데 당장 달려가 보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내를 설득해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했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회사에 사정을 설명한 다음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애는 아직 깨어나기 전이었고요. 병상맡에선 아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아내를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죠. 당신 많이 놀랐지? 아니야, 난 괜찮은데 은빛이가...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집 앞 사거리에서 내가 은빛이 손을 깜빡 놓치는 바람에 빨간불에 건너다 저만치 달려오던 차랑 부딪혔어. 운전자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운전자도 제한속도를 안 지킨 것 같다고. 경찰이 이런저런 과실 여부 조사한 다음 다시 연락 주겠대. 그래? 경찰은 내가 다시 연락해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응, 고마워 여보. 아내는 사고로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저 역시도 좀처럼 충격을 감출 수 없었죠. 몇 시간 뒤 마침내 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료진이 한 차례 달려와 상태를 봐줬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저는 안심하며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은빛아, 아빠 왔어. 우리 은빛이 눈 떴네? 딸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전 같았으면 밝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을 텐데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참으며 다시 입을 열었죠. 우리 딸 아직 아파? 아님 어디가 불편해? 그러자 딸이 살짝 고개를 젓더군요. 그래?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번에도 딸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머리를 다친 후유증이라도 남은 걸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는데 설마...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은빛이가 말을 안 하잖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를 쳐다봤죠. 아내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침착하더군요. 아마 사고 때문에 놀라서 그런 거겠지. 의사 선생님도 깨어나면 한동안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바로 담당 의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큰 충격을 받으면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성대나 다른 부분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딸 곁을 지키기로 했죠. 하지만 아내가 반대하더군요.
당신 요즘 회사 바쁘잖아.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은빛이는 내가 돌보면 되니까 당신은 그냥 출근해. 아니야. 은빛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어? 그냥 휴가 내고 여기 같이 있을게. 여보, 당신까지 그럼 우리 둘 다 금방 지쳐. 당신 이 집 가장이잖아.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회사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거라고. 아내의 말은 어디 한 군데 틀린 곳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나 아내조차도 제가 가끔 딸에게 지나치게 유별이라며 걱정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돌을 좀 지나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겠어. 혹시라도 은빛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야 돼. 핸드폰 계속 확인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지? 당연하지. 그럼 수고해. 주말 내내 병실을 지키던 저는 결국 월요일에 회사로 출근했고요. 이후 회사와 병원을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아내가 피곤하게 못하러 왔냐며 자꾸만 집으로 저를 돌려보내려 하더군요.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다는 걸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놓고 편하게 딸도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죠. 하필이면 그쯤 프로젝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철야를 계속하는 바람에 사흘 넘게 딸의 얼굴을 못 봤는데요. 며칠 뒤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니 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반차를 쓰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할 게 뻔하니 굳이 미리 얘기하진 않았고요. 근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내가 없더군요. 대신 침대 위에 누워있던 딸이 절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은빛아, 아빠 왔어. 엄마는? 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물었죠. 엄마는 화장실 갔어? 그러자 딸이 병실 구석을 가리켰어요. 식탁 위에는 아내가 먹다만 도시락이 놓여 있더군요. 옆 침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환자 보호자가 뒤늦게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은빛이 엄마 잠깐 마실 거 사러 요 밑에 편의점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애틋하더군요. 우리 은빛이 많이 아야했었지? 아빠가 미안해. 은빛이 아픈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저도 모르게 또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려 하더군요.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벌떡 일어서서 물러났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손짓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너무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몸을 숙이고 눈을 맞췄어요. 우리 은빛이가 드디어 말하는구나.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은빛아.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자 딸은 눈을 살짝 내리깔더니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건 비밀인데요. 나 O형 아니고 B형이래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간호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 아빠랑 똑같은 O형 아니고 B형이래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텐 말하지 말랬어요. 딸의 말처럼 저는 O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O형이었죠. 근데 딸이 B형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뭔가 딸이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딸에게 미처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그러니까 이거...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 베개맡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흰 종이였는데요. 별 생각 없이 펴본 저는 그 안에 쓰여진 내용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려 그대로 뒤로 쓰러지기까지 했죠. 아이고, 괜찮아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와 그 가족들이 놀라선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손을 들어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한 뒤 몸을 일으켰죠.
하지만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종이 안에는 딸의 이름과 정체 모를 남자의 이름 석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요.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은빛아, 이거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저는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딸에게 물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 선생님이 엄마한테 주고 간 거야. 선생님 엄청 화내서 무서웠어. 뭐? 선생님? 은빛이 유치원 선생님이 주고 갔다고? 응. 선생님이 아빠 꼭 보여주라고 했는데 엄마가 말 안 듣고 버렸어. 그래서 은빛이가 몰래 주워놨어. 아빠 보여주려고. 전 그제야 서류에 적힌 이름의 주인을 알 수 있었어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만 딸을 등하원 시킬 때마다 만났던 그 남자 교사의 명찰에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딸은 제가 아닌 그 남자의 아이였던 겁니다.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워 아무 말 못하는 제게 딸이 다시금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근데 이거 내가 준 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아야하게 만들 거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은피치를 언제 아야하게 만들었어? 응. 그때 빠방 지나갈 때 엄마가 나 밀었어. 뭐?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얼해졌어요. 다시금 딸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캐물으려던 바로 그때 병실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어? 뭐야? 당신 언제 왔어? 회사는 어떻게 하고? 내가 자꾸 병원 들락날락거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는 절 보자마자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며 잔소리를 해댔어요. 하지만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본능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저는 무엇 하나 알아낸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얼른 주머니에 구겨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은피치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차피 오늘도 야근이라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돼. 그래? 그럼 얼른 가봐. 무슨 정신으로 아내와 인사를 나눴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주차장에 있는 제 차 안이었습니다. 혼자 안전한 장소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 그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더군요. 만약 은빛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증거를 찾아야 돼. 그리고 은빛이도 지켜야 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해 병원에 가서 은빛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딸의 말이 전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내와 딸을 단둘이 두는 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이후 저는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조사해 주십시오.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요. 의뢰를 맡은 흥신소 직원은 이런 일을 많이 겪었는지 태연한 얼굴로 되묻더군요. 네, 아내분의 부정행위 때문인가요? 네,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하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흥신소 직원도 놀라는 눈치였지만 더 깊이 캐묻진 않더군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 가져오겠습니다. 이후 저는 불안 속에서 살았어요. 출근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 얘기하자고 하기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흥신소 직원은 만나자마자 두툼한 서류를 내밀더군요. 거기엔 아내의 과거 행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는데요. 첫 장부터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딸의 유치원 교사와 다정하게 어깨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정말로 아내는 그 유치원 교사와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정말로 제 아이가 아니었군요. 네, 아내분께서 고객님을 만나기 전에 이 남자와 반년 정도 짧게 사귀었습니다. 그때 임신도 하신 것 같고 지우려고 병원도 알아보고 다닌 모양인데 어쩐 일인지 지우진 않았고요. 이후 고객님을 만나 바로 결혼한 거였죠. 애초에 그날 절 일부러 꼬셨던 거예요.
뱃속에 이 자식 애를 품고 도대체 왜 그런 뻐꾸기 짓을 한 걸까요? 글쎄요. 어쨌든 이 남자한텐 애를 지웠다고 거짓말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이 남자랑 작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요. 딸이 친자식이라는 걸 처음부터 말하진 않았는데 남자 쪽에서 뭔가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아내분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더라고요. 딸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해일처럼 밀려오는 충격을 갈무리한 뒤 흥신소 직원에게 나머지 사례를 하고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챙겨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교사를 만나 남은 진실을 듣기 위해서 말이죠. 교사는 제가 찾아가자 놀라지도 않고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놀이터 뒤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뭐 언제쯤 오시나 했습니다. 좀 둔한 편이신가 봐요. 생각보다 늦게 찾아오셨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달려가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죠. 말해! 대체 언제부터 내 아내랑 바람 피운 거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엄밀히 따지면 바람은 피운 건 아니야. 은지가 당신 만나기 전에 먼저 사귀었던 건 나라고. 은빛이도 내 딸이고. 그래서 이제 와서 다 되찾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아, 근데 애엄만 필요 없어. 나랑 다시 붙어먹으면서도 당신이랑은 안 헤어지겠다는 건. 근데 착각하지 마.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 돈 때문이니까. 애초에 옛날에 나랑 헤어진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고아에 돈 못 버는 유치원 교사라고. 날 버리고 당신한테로 갈아탔지. 나한테 애는 지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그제야 아내가 뻐꾸기 짓을 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내는 제 배경과 돈을 노렸던 겁니다. 가난한 고아 유치원 교사보다는 부잣집 아들의 대기업 다니는 제가 남편감으로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였죠. 제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그놈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된 거 삼자대면 해야 하지 않겠어? 어디 회포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고. 놈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잠시 후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등장했어요.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당신이 여긴 왜... 내가 왜 왔겠어? 저는 품에 넣어둔 서류를 아내를 향해 집어던졌어요. 그 안엔 딸의 친자 검사서는 물론이고 아내가 유치원 교사와 붙어먹은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었죠. 그걸 본 아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당신 설마 내 뒷조사한 거야? 설마 그걸로 뭐라고 할 생각은 아니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사지를 벌벌 떨던 것도 잠시 갑자기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변명은 해봐. 들어줄 테니까. 애초에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한테 반했었다고. 그건 진심이야. 그때 물론 이 자식을 만나고 있긴 했지만 그건 애가 생겨서 못 헤어지고 있던 거고. 난 원래부터 당신뿐이었어. 당신과 하룻밤 함께 있을 땐 너무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더라. 그래서 당신을 잡고 싶어서 당시 뱃속에 있던 은빛이를 당신 애로 속인 거야. 당신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아니까 애가 생긴 나를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날 잡기 위해서 다른 남자애를 내 애라고 거짓말했다고? 미안해 여보. 그치만 그만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개소리 집어치워! 날 사랑했다는 여자가 다시 이놈을 만나서 바람을 피워? 심지어 은빛이 유치원까지 이놈 있는 유치원으로 보냈잖아.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사람이 은빛이 존재를 알고 날 협박해서. 물론 난 딱 잡아댔는데 나 모르게 은빛이 칫솔로 유전자 검사까지 했더라고. 무서운 놈이야 이 자식.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상간남이 흥분에 끼어들었어요. 인연이 어디서 또 거짓말을 늘어나. 잘 살고 있던 나한테 연락해선 외롭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꼬신 게 누군데? 은빛이 우리 유치원에 넣은 것도 너잖아. 나 더 자주 보고 싶다고.
근데 나도 눈이 있는데 계속 내 딸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내 딸인지 몰라보겠냐? 자꾸 눈에 밟혀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본 거 아니야. 됐고, 난 내 딸만 되찾으면 돼. 니들이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내 딸만 내놔. 상간남의 말에 아내가 오열하며 외쳤어요. 그래, 가져가. 나도 걔 때문에 평생 숨죽이면서 살았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눈치채진 않을까? 안 닮았다고 누군가 의심하진 않을까? 내내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아내의 악에 바친 고함에 그제야 저는 딸의 또 다른 고백이 떠올랐어요. 은빛이 정말로 당신이 사고나게 만든 거야? 그러자 아내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사실대로 말해. 알아보려면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글쎄, 난 차도로 민 적 없어. 지 혼자 뛰어든 거라고. 난 차도로 밀었다고 한 적 없는데? 아내가 아차하는 얼굴로 입술을 짓씹었어요. 자기가 딸을 해코지하려 했다는 대답과 다르지 않았죠. 분노로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아내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어요. 네가 그러고도 은빛이 엄마야? 지 죄지은 게 들통날까봐 애를 죽이려고 하다니 넌 살인자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 사이 아내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제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여보, 제발. 이게 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라. 응? 이건 너! 어딜 그 더러운 손으로!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가 끔찍할 뿐이었어요. 저를 잡고 매달리는 아내를 거칠게 뿌리친 다음 또다시 두어 차례 뺨을 때려줬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상간남도 몇 대 더 때려줬고요.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서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상간남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함께 불려갔죠. 경찰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상간남은 아내와 다시 만난 뒤 은빛씨가 자기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은빛씨를 되찾기 위해 아내를 협박했더군요. 궁지에 몰린 아내는 제가 알게 될까 두려워 딸을 차도로 밀어 죽이려 했던 거고요. 딸은 그 충격으로 눈을 뜬 뒤에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였죠. 아내는 잘못했다며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런 여자를 그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아내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몇 년 전 출소했지만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간남과는 진작에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이미 나이도 먹을 대로 먹고 이렇다 할 기술도 뭣도 없어 공장에서 일한다 하더군요. 상간남은 불륜한 일이 소문이 나서 유치원도 다 잘리고요.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자기 딸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딸과는 아내와 이혼이 확정된 뒤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더 정을 줘봤자 서로 힘들 뿐이니까요. 사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고 전 계속해서 딸을 키우고 싶었는데요. 딸에 대한 상간남의 집착과 애정이 너무 커서 결국 보내주고 말았네요. 한동안 딸을 잃은 슬픔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신과 약까지 복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젊은 시절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후회도 많이 했죠. 진짜 이 후회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도 없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제 피를 이어받은 예쁜 아들과 딸도 하나씩 낳아 잘 살고 있어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지난날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거라 믿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